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마지막 전력질주 파이널 갤럽, 이번 시간은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조선 들어갑니다. 그래서 10강, 11강은 조선 전기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12강, 13강은 조선 후기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의 첫 시간으로서 조선 전기의 정치를 보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외란과 호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조선 전기의 정치.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우선 조선의 건국과정, 고려 말부터 우린 또 해야겠죠? 네, 자, 보시겠습니다. 최영과 이성계.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뭐라 그러죠?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때는 언제냐? 네, 공민왕이 사망하고 다음의 왕인 우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왕 때 당시의 집권자는 누구였냐면 권문세족인 이인임이었죠. 그런데 최영이 이인임을 몰아내면서 우왕과 연합관계가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 최영이 고려를 독재를 하는, 독주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 이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역시 또 연합을 해가지고 독재자인 최영에 맞서는 그러한 정치 행보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명나라가 바로 우리 고려한테 굉장히 힘든 요구를 해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천령 이북의 땅을 명나라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천령 이북을 통치하는 천령위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해옵니다. 여러분, 천령 이북은 바로 어디죠? 여기가 원간석기의 쌍성 총관부였다가 공민왕 때 1356년 우리가 고려 관군이 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되찾아온, 회복을 한 땅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땅을 명나라가 내놓으라라고 하니까 당시 우리 고려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요구였겠죠. 그래서 당시 집권자였던 최영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바로 명나라로 쳐들어가자. 그래서 명나라의 요동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연합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러나 결국 요동 정벌은 최영의 주장대로 바로 결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요동 정벌군이 바로 떠나게 되는데, 결국 이와 같은 최영 우왕 그리고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바로 이와 같은 경쟁은 결국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1388년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바로 우왕과 최영을 제거하고 축출을 하고 그리고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화도 회군, 그 이후에 다음 해인 1389년 폐가 입진을 계기로 해서 이 신진사대부는 둘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온건파 신진사대부와 혁명파 신진사대부로 나누어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생각의 차이죠. 바로 고려 왕조입니다. 고려 왕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서 온건파와 혁명파로 나누어지게 된다. 여러분, 온건파는 고려 왕조를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 아주 강력한 개혁을 추진을 해가지고 새롭게 고려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고, 그리고 혁명파 신진사대부는 고려는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 고려를 멸망을 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창업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정몽주, 또 이승인과 같은 그런 인물이 있고요. 이승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몽주와 함께 온건파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혁명파는 정도전, 또 조준, 이런 분들이었는데, 결국 이와 같은 고려 왕조의 바로 여부를 놓고, 존폐 여부를 놓고 경쟁을 했던 바로 이와 같은 바로 정치의 상황은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혁명파 신진사대부가 바로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을 제거하면서 바로 고려 왕조가 없어지게 되면서 바로 이들이 바로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의 초기 군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초기 군주 역시 이렇게 어느 나라, 어느 시대가 됐건 간에
이렇게 군주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일관된 출제의 포인트는 다름 아닌 구별입니다. 구별을 잘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태조 이성계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실까요? 자,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천도를 했어요. 그래서 건국은 일단 개경에서 하고 그 이후에 한양으로 천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복궁 건립 완성을 했지요. 자, 이와 같은 태조의 그 활동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태조의 재위 시기에 집권자는 뭐니 해도 신진사대부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혁명파 신진사대부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전이었죠. 이 정도전은 바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의 이상이 바로 누구 중심의 정치냐면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였다라는 겁니다. 왕조는 계속 이어지고 왕은 계속 계보가 이어지지만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능한 인물은 왕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능한 인물이 재상이 되어가지고 왕을 보필을 하면서 바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죽죠.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건으로 죽임을 당하죠? 1398년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제1차 왕자의 난은 일어난 연도가 1398년이 60갑자로 무인년이어서 이 사건을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무인정사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1차 왕자의 난 무인정사로 결국 이방원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도전의 꿈이었던 재상 중심의 정치에 또한 실패로 마감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실까요? 다음 왕 정종이 되겠습니다. 정종은 1399년에 다시 고려의 수도였던 어디로 다시 천도를 해버리냐면 개경으로 천도를 해버려요. 그리고 다음엔 1400년에 왕자의 난이 한 번 더 일어나죠. 그래서 왕자들끼리 한 번 더 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이 되겠고요. 제2차 왕자의 난은 당시 제4왕자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인 이방간과 제5왕자인 이방원이 바로 주도권을 놓고 바로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방간을 부추긴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박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포가 이방간을 부추겨서 결국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박포의 난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간과 박포의 군대의 연합군이 이방원을 함께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전투가 시가전이 개경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냐면 이방원이 승리하죠. 그래서 이방간은 그 이후에 자기 형은 안 죽이죠. 이방간이 유배되고 박포는 처형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차 왕자의 난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방원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방원은 뭐가 됩니까? 태종이 되는 것이죠. 그럼 바로 태종으로 넘어갈까요?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였죠. 그래서 육조가 의정부를 배제하면서 건너뛰고 직접 왕한테 보고하는 직접 보고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무슨 제를 바로 시행을 했냐면 육조 직계제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개인이 거느린 군대, 여러분 이거 뭐라 그럽니까? 사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병을 혁파하면서 모든 이 사병들을 중앙군으로 바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한테 발급했었던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남자한테 준 이 신분증명패를 여러분 우리 뭐라 그러죠? 호패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를 하고요. 자, 그리고 억울하면 둥둥 울려라. 여러분 뭡니까? 신문고. 신문고는 보시는 것처럼 태종이 처음으로 설치하고 연산군 때 없어졌다가 조선 후기에 영조가 부활하죠. 그렇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우리의 세종대왕이 나오셨습니다. 정말로 시험에 잘 나오시죠. 자, 의정부를 정치에 참여시키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바로 이 제도를 뭐라 그러냐면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가 이 일을 담당하는 제도다라고 해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태종이 실시하던 육조 직계제를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면서 의정부 또한 일을 하게끔 만들면서 바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죠. 다음 보실까요? 학문 연구 기관, 현명함이 모두 모여있는 바로 관청이다라고 해서 그 관청을 뭐라 그럽니까? 집현전이라고 하죠. 물론 여기에서 훈민정음도 창제가 되고요. 다음 왕과 신하의 유학 스터디, 구체적으로는 성리학 스터디죠. 여러분 그 스터디를 뭐라 그러냐면 경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연을 활성화해서 더욱더 학문을 장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종대왕 때는 국방에도 굉장히 많은 힘을 써가지고 여진족을 정벌했죠. 북쪽의 여진족. 조선시대에는 거란족은 나오지 않죠. 조선시대 북쪽에 있는 민족은 여진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윤덕으로 하여금 여진족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이나 모두 다 조선 북쪽에 다 있었는데 최윤덕은 어느 강 유역의 여진족을 토벌을 하냐면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토벌을 한 다음에 4개의 군사기지를 세우죠. 그래서 그 4개의 군사기지를 뭐라 그러냐면 사군, 사군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김종서로 하여금 이번엔 무슨 강 유역이냐면 무슨 강? 두만강 유역.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또 몰아낸 다음에 바로 거기에 6개의 군사기지를 또 개척을 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육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지도와 함께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게 백두산이고 이렇게 흘러가서 황해로 빠지는 강이 바로 다름 아닌 압록강이죠. 그리고 백두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동해로 빠지는 강이 바로 다름 아닌 두만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북쪽의 국경선은 바로 압록강과 그리고 두만강의 물줄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압록강 유역의 4개의 군사기지, 여기를 바로 사군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두만강 유역의 6개의 군사기지는 육진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사군은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최윤덕이 개척을 하고 육진은 김종서가 개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다음 보실까요? 왜구도 정벌을 하죠. 세종대왕 재위 기간에 왜구 정벌합니다. 그래서 이종무로 하여금 왜구의 근거지는 무슨 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슨 섬? 쓰시마섬을 정벌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쓰시마섬 정벌한 이 연도가 1419년이어서 60가짜로는 기해년이거든요. 그래서 기해년에 동쪽으로 정벌했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우리는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요. 기해동정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쓰시마섬 정벌은 이게 3번째입니다. 고려 말부터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또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고려 말에 창왕 때 자, 1389년 창왕 때 쓰시마섬 정벌이 제일 먼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당시 누구냐? 바로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섬 정벌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건국 이후에 바로 태조 이성계가 바로 쓰시마섬과 쓰시마섬 바로 밑에 있어요. 역시 왜구의 근거지죠. 이키섬을 정벌하게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누구죠? 김사형.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1419년 기해동정 바로 우리의 세종대왕이 누구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이종무로 하여금 쓰시마섬 정벌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이름과 함께 그게 어느 왕이냐 순서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바로 아주 훌륭한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세종대왕 때 나왔던 굉장히 주요한 문헌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신, 부자, 부부관계가 바로 나라의 그 가장 중요한 3가지의 기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3가지의 기강에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을 바로 제시를 하면서 그들을 바로 칭송을 하는 바로 이러한 윤리서. 그리고 그 설명에는 각각의 인물을 설명을 하는 그림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기강을 바로 삼강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의 훌륭한 행실을 그림과 글로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문헌을 바로 삼강행실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천체운동을 개선을 한 역법서. 여러분 이거 뭡니까? 칠정산이죠. 자, 다음
최초의 국산 농서, 네, 바로 농사직설.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 약재를 사용을 한 처방을 집대성을 한 우리나라 약재, 향약을 가지고서 네, 바로 처방전을 집대성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 여러분 뭐라 그러죠? 향약 집성방이라고 하죠. 네. 자, 이와 같은 문헌들이 세종대왕 때 아주 중요한 네, 등장한 문헌들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보실까요? 상방의실도 네. 네, 인물 소개마다 설명이 있고요. 설명이 있고 그 인물에 대한 네, 일화를 네, 바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네, 그림책이 바로 상방의실도고요. 몇 번 나왔는지 숫자조차 네, 세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리는 시험에서도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보시면 칠정산. 바로 역법서죠. 달력을 만드는 방법을 쉽게 말해서 역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달력을 만드는 방법, 네, 그 방법을 잘 네,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칠정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달력은 천체 운동을 가지고서 네, 바로 달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이 천체에서 가장 중요한 7개의 별, 네, 칠정이 되겠습니다. 이 칠정을 가지고서 계산을 했다라고 해서 이 책 이름이 칠정산이 되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이 있는데 내편에는 원나라의 수시력과 네, 명나라의 대통령을 네, 우리 한양의 위도에 맞게 수정을 하였고 그리고 외편에는 아라비아의 달력인 회회력까지 설명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세계 최첨단의 천문학이 바로 우리 조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네, 바로 이 칠정산을 네, 편찬을 주도를 한 뛰어난 과학자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세조대의 문신이며 천문학자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급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최고의 기술자 그러면 장영실이지만 장영실은 노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자가 되는 거고 그 장영실 등을 거느리면서 바로 이와 같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총책임자의 기능을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겁니다. 네, 문신. 네. 자, 문과급제하고, 네, 그리고, 네, 이천 장영실과 함께 갑인자 제작하고요. 네, 또 칠정산 4편 완성하기도 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천문관계 문헌과 이론을 체계화한, 네, 이 책 또한 여러분 중요성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 천문학파, 각각의 천문학파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천체에 대해서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천문학파가 자기들 나름대로 제시한 천체의 그런 어떤 내용을 바로 모았다라고 해서 바로 이와 같은 문헌을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역상집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일식과 월식을 당시엔 뭐라 그랬냐면 교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 네, 이 미리 예측하는 걸 추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식과 월식인 교식을 미리 예측하는 추보하는 방법인 교식 추보법이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문헌 또한 바로 이분이 주도해서 완성을 한 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굉장히 뛰어난 이런 어떤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15세기를 대표하는 바로 이 과학자,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이름 여러분 보자마자 외워주십시오. 이순지 중요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조. 원래 이분은 수양대군이었는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서 수양대군이었는데 당시 황보인과 김종서 등 이런 어떤 바로 당시 정승들을 제거하면서 바로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조, 이 수양대군이 한 명의 등과 함께 거사를 했는데 그 거사가 성공했죠. 우리 그건 뭐라 그럽니까? 바로 60갑자로 이 해가 개유년이어서 1453년은 개유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개유정난이라고 하는 거죠. 난리를 바로 이들이 만든 이러한 어수선함, 난잡함을 바로잡았다라고 해서 정난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 집권하고 그 다음 의정부를 정치에서 배제하는 아까 육조직계제는 태종이 실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세종대왕이 즉위하면서 육조직계제가 의정부 서사제로 바뀌었는데 다시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면서 태종의 육조직계제를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역사에서 육조직계제는 딱 2명의 군주예요. 바로 태종, 이방원과 세조 이렇게 2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학문 연구기가 네, 무엇을 폐지하냐면 집현전을 폐지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학 스터디인 네, 뭐까지 함께 경영까지 함께 폐지를 한다라는 거죠. 네. 다음 보실까요? 네, 성종을 보시면 네. 자, 조선의 기본법전인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세조 때 만들기 시작을 해서 네, 네, 바로 성종 때 완성이 되는데 나라를 경영하는 큰 법전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뭡니까? 경국대전이죠. 나라를 경영하는 네, 큰 법전,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학문연구기관, 네, 아까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네, 학문연구기관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성종 때 다시 부활하면서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되냐면 홍문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네, 역시 세조가 폐지했었던 경연이 다시 성종 때 네,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앙정치에 네, 등용을 시켰다라는 거죠. 네. 자,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당시 기존의 네, 집권 세력이었던 네, 훈구, 네, 관료 집단, 네, 훈구와 경쟁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지방에서 네, 바로 네, 향촌에서 네,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을 담당을 하던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성리학자들을 바로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림을 처음으로 중앙 정치에 샥 대비를 시켜가지고 네, 기존의 집권 세력인 훈구와 경쟁을 하게끔 네, 이렇게 네, 만든 네, 왕이 바로 다름 아닌 성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종 때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한 또 한 명의 문신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성종, 네, 세종대왕부터 성종 때의 문신이고요. 네, 문과급제하고 집현전 박사, 또, 네, 예문관 대제학, 네, 동문선, 네, 찬집을 주도했고, 네, 또, 동국여주승남, 역시 또 편찬도 주도하시고, 네, 동국통감, 네, 그리고, 네, 경국대전 완성. 그러니까 당시 성종 때 아주 중요한 문헌들은 모두 이분이 주도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공동이고 그 다음에 동국통감은 국가 차원에서 만든 관찬 역사서거든요. 아,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각 지역의 네, 역사 자료들을 바로 네,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 관찬 역사서에는 올릴 수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자료들이 많이 수집이 되었다라는 거죠. 뭐 전설 같은 거, 네, 동물 이야기라든지 또는 귀신 이야기와 같은 그런 어떤 설화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네, 이분 본인이 스스로 사적으로 네, 바로 설화집을 하나 네, 저술을 했습니다. 이게 또 경찰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바로 이분이 네, 저술을 한 설화집 이름이 뭐냐면 필원 잡기라고 하는 네, 이러한 네, 문헌은 네, 바로 이분의 단독적 사찬 네, 바로 설화집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네, 활동을 한 네, 뛰어난 바로 이분을 여러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서거정이라고 하죠. 네, 보자마자 여러분 샥 외워주시기를 꼭 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까요? 네. 한국 최초의 통사라고 네, 우리가 평가를 하는 네, 무엇이 아까 서거정에 의해서 네, 주도가 되었죠. 동국통감 네, 성종 때라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네, 조선 팔도 네, 연역 물산 통속 등을 기록한 관찬지리지 네, 이건 뭐라 그럽니까? 동국 여지 승람이라고 하죠. 네. 자, 그리고 국가의 네,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5개의 의례 네, 길례, 흉례, 네, 빈례, 네, 가례, 네, 그리고 네, 군례와 같은 이러한 5개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례를 역시 또 네,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한 네, 이건 뭐라 그럽니까? 국조 오례의 역시 성종 때 편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네, 좀 더 보세요. 네, 우리나라 역대 시와 산문의 네, 우수 작품집, 네, 이건 뭐라 그러냐면 동문선이라고 하죠. 네, 자, 그리고 음악 백과사전으로서 또 뭐가 있냐면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네, 이러한 문헌 또한 성종 때 중요한 문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네, 이게 바로 악학괴범 가운데 일부인데요. 음악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당시 네, 이 음악의 악기에 대해서 네, 아주 상세하게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놨어요. 네, 자, 여러분 이 악기는 뭐냐면 편경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편경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타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을 이렇게 울리게 되는데 네, 종소리 나는 거죠.
네, 이 편경이라고 하는 악기, 네,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과 함께, 네, 편경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는, 네, 바로 이러한, 네, 음악 백과사전이 바로, 네, 성종 때 만들어진 악학 괴범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네, 조선의 통치체제, 네, 이쪽으로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네, 통치체제 보시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중앙정치부터 보셔야겠죠? 네, 왕이 있으면은, 네, 왕 아래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심의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극 보시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 이런 정술들 나오잖아요. 바로 이러한 의정들이, 네, 모여있는 곳은 여러분 이름이 뭐냐? 바로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된, 네, 이런 어떤 정책을, 네, 바로 의정부는 바로 하위에 있는, 네, 실무관청한테 넘기죠. 네, 바로 뭡니까? 네, 정책을 집행을 하는 육조가 바로 이와 같은 정책을 맡아서 하게 되지요. 네, 이와 같은 의정부 육조 체제가, 네, 바로, 네, 조선의 중앙정치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중앙정치로서 또, 네, 빼놓을 수 없는 것들 하나씩 보시면 국왕의 비서기구 뭡니까, 여러분? 승정원이죠. 고려시대에는 중서문화성에, 네, 중추원의 산품의 관리인 승선이 바로, 네, 왕의 비서의 기능을 하다가 이 승선이라고 하는, 네, 이 관리가 조선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게 독립적으로 하나의 관청이 되면서 승정원이라고 하는 비서관청이 되었습니다. 비서관청이 되었어요. 네. 자, 그 다음, 네,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 네. 그러니까 경범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네, 역모 혐의와 같은 중범죄, 네, 특히 역모 혐의, 네, 수사하고, 네, 또 체포하고, 또, 네, 이 처벌까지 하는, 네,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인 바로 의금부, 네, 이런 어떤 관청이 또 있고, 네, 그리고 삼사. 여러분, 고려에도 삼사가 있었죠? 고려의 삼사는, 네, 바로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그리고, 네, 회계를 담당을 하는, 말하자면 돈을 세는, 네, 오늘날의 경리과와 같은 그런 기능을 했었던 그러한 관청인데, 네, 조선의 삼사는 세 개의 관청을, 네, 합쳐가지고 삼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개의 관청은 바로 무엇이냐? 관리를 감찰을 하는 사헌부, 왕에게 충고, 간언을 담당을 하는 사간언, 그리고, 네, 왕의 자문기관인 홍문관, 네, 이렇게 세 개의 관청을 합쳐가지고 삼사라고 또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실까요? 역사 편찬. 네. 고려하면서, 네, 쌤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추는 공자님이 쓰신 역사서다. 그래서 춘추에는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네, 많이, 네,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역사를 편찬을 하는 관청은 고려나 조선이나 모두 춘추관이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교육관은 당연히, 네, 성균관이고요. 네.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관청은, 즉, 네, 한양의 행정.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시청,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더하기 서울경찰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관청은, 네, 이름이 한성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지방행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행정, 조선은, 네, 조선의 전 범위의 영토를 8등분을 했죠. 그래서, 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네,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라고 하는 8개의 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조선 8도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도가 8개가 있는데 그 도는 최고의 지방관이 누구냐면 관찰사가 되겠죠. 그래서 황해도는 황해도 관찰사, 또 강원도는 강원도 관찰사,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네, 왕으로부터, 네, 도를, 네, 바로, 네, 통치를 임명을 받고 자기가 책임지고 1년 동안 그 도를 통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도 굉장히 넓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네, 이 각각의 도들은 평균적으로 40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네, 그 등분이 된 나누어진 각각의, 네, 작은 땅덩어리는 대체로 330여 개가 되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땅덩어리들이, 네, 바로, 네, 도 아래 하위의 행정 단위가 됩니다. 네. 자, 그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중요성이 높으면은, 제일 높으면 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높으면 목이라고 하고, 네, 그 다음으로 높으면 군, 그리고 그 다음은 현, 이런 식으로, 네, 바로 부르죠. 그래서 도를 잘게 나누면 부, 어떤 거는 부, 어떤 부분은, 네, 또 어떤 지역은 목, 어떤 지역은 군, 어떤 지역은 현, 바로 이와 같은, 네, 이러한 그 작은 땅덩어리가 평균적으로 도에 40여 개 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중요성의 차이입니다. 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고요. 이러한 부목균연을 한꺼번에 우리는 그냥 부를 때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군연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이 군연은 바로 이 관찰사의 부하들로서 이런 바로 지방관을 또 파견이 되게 되는데요. 부윤 또는 부사. 이와 같은 부윤 또는 부사가 관찰사를 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관찰사의 부하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에는 목사라고 하는 지방관 파견하고 군에는 군수, 그리고 현에는 조금 중요한 현 가운데에서 조금 중요하면 현령,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하면 가장 중요성이 떨어진 현에는 현감이라고 하는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명칭을 가지는 이러한 각각의 부목군연의 지방관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수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민간에서 바로 사또, 원님이라고 우리는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춘향전에 변사또 나오잖아요. 그 춘향전의 그 장소적 배경은 남원군입니다. 전라도 남원군. 그래서 행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변사또는 전라도 남원군의 5년 임기의 지방관인 1800일이죠. 5년 임기의 지방관인 남원군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바로 이 수령들은 관찰사의 부하들로서 관찰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러한 지방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령들은 자기가 책임지는 바로 이 각각의 군연을 5년 임기, 1800일 임기로 해가지고 책임지고 통치하게 되는데, 역시 수령도 부하들이 있죠. 바로 보좌관들, 바로 향리입니다. 향리는 지방관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 군연에 상주하는, 향촌에 상주하는 바로 관리가 바로 향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령의 지휘를 받으면서 향리들이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바로 이와 같은 시스템이 바로 지방행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각 군연마다 거기에서 터잡고 살고 있는 터줏대감 양반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군연에 양반 A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양반 A는 그 지역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양반 B도 있죠. 이런 식으로 C, D, E, F, G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양반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을 텐데, 이러한 양반들은 향촌에 거주하는 양반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쓰냐면 향촌에 거주하는 양반으로서 향반이라고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바로 이 양반들의 각 군연마다 양반들이, 그 지역의 향반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이들의 바로 단체를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무슨 소라고 부르냐면 유향소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연의 양반들의 모임인 이 유향소는 한편으로는 수령을 자문하고, 수령이 그 지역의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자문을 하고, 그리고 또 감시하는 그런 어떤 기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향리를 또 감시하는 이런 어떤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 양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유향소가 그 군연의 경우에는 그 군연을 통치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보다 이들이 더 힘이 셀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군연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현에 수령으로서 현감이 왔는데, 그 현에 누가 살고 있냐면 퇴직한 영의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정의 퇴직한 영의정의 아들은 지금 중앙에서 병조판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더 높죠? 이 현감보다는 이분이 바로 퇴직한 영의정, 그리고 그 아들은 병조판서. 여러분, 실제의 경우에는 바로 이 신관사또가 부임을 해오면 실제로는 누가 누구한테 인사하러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신관사또 이 현감이 바로 그 퇴직한 영의정한테 넙죽 엎드리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보다는 유향소가 힘이 더 센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군연에서 5년 동안 왕을 대신해서 작은 왕 노릇하라고 국가에서 수령을 파견을 했는데, 거기에 그 수령보다 더 위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방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군연마다, 그러니까 330여 개의 군연마다 유향소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30여 개의 유향소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관청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330여 개의 그 모든 전국의 유양소의 본점이 바로 중앙에 있었는데, 네. 그 본점은, 유양소 본점 뭐라 그러냐면, 수도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네. 수도에, 서울에, 네. 있는, 네. 바로, 네. 관청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경제소라고, 네.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와 같은, 네. 바로 모습들이 바로 조선의 지방행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군사제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중앙군. 네, 중앙군은 5위 5개의 군대였습니다. 세조가 바로 5위라고 한 5개의 군대를 바로 조직을 했지요. 자, 그리고 지방군은 이게 뭐냐면 그 도에 그 군사기지는 기본적으로 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진들 가운데에서 그 도를 대표할 만한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는 우리가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군 군사기지인 경우에는 병영이라고 하고 수군의 군사기지인 경우에는 수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병영에는 병마절도사를 사령관으로 파견을 하고 그리고 수영에는 수군절도사를 사령관으로 파견을 합니다. 병마절도사는 병사, 또 수군절도사는 수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병영과 수영의 아래에 많은 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방군은 영에서 군복무하는 영군도 있고 그리고 또 진에서 군복무하는 진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방군은 영군과 진군을 합쳐가지고 영진군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히 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교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바로 어린이가 처음으로 학문에 입문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늘, 천, 따지 하는 곳이죠. 바로 여러분 초등교육.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 그 다음에 고등교육, 최고교육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초등교육 기간 방금 말씀드린 하늘, 천, 따지 여러분 뭡니까? 서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 기간으로 나이가 들면서 진학을 되면 이게 중등교육 기간이 한양에 있느냐, 즉 중앙에 있느냐, 아니면 바로 부목군현, 9년마다 있느냐에 따라서 부른 이름이 달랐어요. 한양에는 4개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동쪽에 동학, 서쪽에 서학, 가운데에 중학, 남쪽에 남학 해서 동학, 서학, 중학, 남학 해서 사학이라고도 하고 또 사부학당이라고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목군현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나씩 향촌마다 하나씩 학교를 바로 설치를 해서 그 학교는 향촌마다 있는 학교라고 해서 이것을 향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중등교육기관은 그러므로 한양에 있으면 사부학당 또는 사학, 그리고 지방에 있으면 향교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교육기관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균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당은 사교육이고요. 사교육이고 사부학당, 향교, 성균관은 모두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 관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학이 서당 하나만 있었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바로 사학, 굉장히 유명한 사학을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기관이 또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서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교육기관이 바로 조선의 기본적인 교육기관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균관 조금만 더 한번 성균관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이고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부터 대성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성전. 이 대성전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다시피 공자, 공자님의 바로 위패를 모시는 곳을 대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자 그리고 또 주요 성현들 바로 이와 같은 분들의 위패를 모시는 건물이 아주 중요한 건물이죠. 대성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바로 요 아래쪽에 서무, 동무라고 있습니다. 동무하고 서무는 공자님급 그 다음 레벨의 또 훌륭하신 선현들 바로 이런 분들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현들의 위패를 또 모신 바로 이 장소가 건물이 바로 동무와 서무가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명륜당, 이 명륜당이 바로 성균관의 유생들이 배우는 가르침을 받는 강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강의를 하는 곳은 바로 여기고요. 자, 그리고 서재하고 동재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성균관의 유생들이 바로 머무르는 숙소인 기숙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실까요, 여러분?
존경각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존경각. 이 존경각은 바로 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을 만든 왕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언제냐면 1475년 어느 왕이 만들었냐면 바로 성종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종이 성균관에다가 만든 도서관 이름 존경각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문화파트의 건축물에서도 중요한데요. 고려의 건축물은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으로 구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주심포 양식과 후기의 다포 양식으로 이렇게 양분을 해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선은 세계 15세기 건축물이냐, 17세기냐, 아니면 18세기냐, 15, 17, 18세기 이렇게 세 개로 3등분을 해서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그래서 문화파트에서도 중요해요. 1475년은 몇 세기입니까? 15세기죠. 그러므로 성종이 건축한 도서관인 존경각은 몇 세기의 주요한 건축물이다? 15세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맨 아래쪽에 바로 탕평비가 되겠습니다. 이 탕평비는 바로 1742년에 바로 왕 기억하셔야겠죠, 여러분? 영조가 바로 성균관 입구에다가 세운 비석이 바로 탕평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균관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과거 시험 아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과거 시험. 문신을 선발을 하는 문과, 다음에 무신을 선발하는 무과, 그리고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 그리고 문과만 1단계와 2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물론 초시, 복시와 같은 좀 더 세부적인 1차 시험, 2차 시험은 있습니다만은 문과의 경우는 1단계, 2단계도 있었다라는 거죠. 속과, 1단계 시험이 속과, 그리고 2단계 시험이 대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사림. 마지막으로 사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조선은 한마디로 사림의 시대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는 거예요. 사림을 이해하신 것이 조선 정치를 이해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해도 결코 빈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뜻풀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사는 선비사자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글자 아니어서 쌤이 한자를 좀 넣어봤는데요. 그리고 림은 수풀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비사자는 당연히 선비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이 수풀림자는 숲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복수전미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들, 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사림은 선비들, 선비의 무리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비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결코 아니었네요.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 지방에서 바로 학문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학자들이 되겠습니다. 성리학자들. 자, 그래서 이들은 지방에서 학문 연구하는데 그런데 지방에서 학문 연구하는 사림과 같은 분들이 있다면 중앙에서 왕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 집단도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바로 훈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훈은 공을 세워서, 여러분, 그 공을 세운 사람한테 훈장, 가슴에 훈장 달아주듯이 바로 이 공 세웠다라고 할 때 훈자가 되겠습니다. 공을 세워서 바로 공신이 된 다음에 오랫동안 관료로서 바로 머무른 오래된, 공을 세운 오래된 무리라고 해서 이들을 바로 뭐라고 했냐면 훈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구가 힘이 너무 세서 왕권이 제약을 받는, 왕권이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는 어느 때냐? 때는 바야흐로 성종 때였다라는, 성종 때. 그래서 성종이 훈구를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학문 연구하고 있는 이 사림들을 대거 중앙정치에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중앙 관료로 사림들을 만들고 이 사림으로 하여금 훈구를 공격하게 해서 훈구를 견제하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종에 의해서 이제 막 데뷔한 사림하고 원래부터 권력을 쥐고 있었던 훈구는 처음에 누가 더 힘이 더 셌을까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당연히 훈구가 압도적으로 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사림들을 없애기 위해서 훈구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막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림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살인들이 입은 피해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사화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종이 이 살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는 성종 때는 사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하게 된 그 다음부터 연산군 때부터 이제 사화가 스타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화는 방금 보신 것처럼 살인이 입은 피해를 바로 사화라고 하는데 최초의 사화는 무오사화 1498년, 그리고 다음이 1504년 갑자사화, 그리고 1519년 기묘사화, 그리고 1545년 을사사화, 이렇게 사화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리고 이 사화들의 연도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실 거는 바로 왕입니다. 어느 왕 때 이 어떤 사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두 개, 무오하고 갑자사화는 모두 여러분 같은 왕 때입니다. 연산군 때. 그리고 연산군이 1506년에 중종반정으로 바로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중종인데, 중종 때 무슨 사화가 일어나면 기묘사화, 그리고 명종 때, 명종 즉위하자마자 바로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왕 기억하도록 하시고, 어떤 하나의 항목을 딱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사화인지 바로 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뭐 하나 딱 나왔을 때 그게 무슨 사화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별이 바로 출제의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쌤이 순서 없이 무순서로 아무거나 하나씩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바로 맞추셔야 돼요. 자, 여러분 뭐가 먼저 나올지 모릅니다. 자, 일단 조광조가 사약을 받은 사화. 여러분 이거 뭐죠 여러분? 1519년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산군이 생모 윤씨를 패출시킨 관련된 인물들을 숙청을 한 바로 이 사화는 바로 무슨 사화다? 그렇습니다. 갑자사화. 자, 그리고 소윤과 대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을 적에 그때 이제 사림은 대윤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명종이 즉위하면서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영이 이끄는 소윤일파, 이들이 바로 훨씬 더 유리해지게 되니까 바로 기존의 바로 챔피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윤을 대거 숙청하는 과정에서 사림 또한 대윤과 함께 수청이 된 이 사화, 여러분 다 말씀드렸네요. 을사사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훈구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이 글을 문제 삼아서 사림을 공격한 거, 이거는 바로 무슨 사화다? 무오사화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화 계속 여러 번 겪었어요. 그래서 사림은 그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큰 피해를 입긴 했는데 멸종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살인들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가지고 결국 선조 즉위한 이후에 대역전에서 훈구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바로 집권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훈구는 더 이상 조선의 역사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조 즉위한 다음에 집권한 다음부터는 바로 조선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로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조선 전기의 정치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 제 11강에서는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대표가 되는 이 양난, 외란과 호란, 간략하게 왕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흐름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10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